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 인사드립니다. 정은이 TV의 내란 청산 프로젝트 영웅 본색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사형이 구형됐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을 사형에 처하고 김용현을 무기징역으로 가두어 놓아도 청산이 아닙니다. 산불은 주불이 잡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잔불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발화하고 언제든지 다시 온 산을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잔불까지 잡아야 하는 겁니다. 내란 잔재청산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웅본색 오늘은 두 번째로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군 내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데타는 말 그대로 군사반란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군이 아닌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역시 핵심 세력은 군이었습니다. 군 출신 김용현과 방첩사령관 여인영, 역시 정보사령관 출신 노상원이 주도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군을 잘 모릅니다. 깊숙이 알 수가 없죠. 특수한 분야고 또 보안이 어느 것보다 강조가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군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떤 세력들이 내란에 가담했고 또 어떤 자들을 처단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손봐야 잔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과 제8군 부사령관을 지낸 조용근 장군 두 분과 함께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웅본색 오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 반갑습니다. 네. 역시 멋져 불어요. 지난번에 네, 그 물었던 안녕하세요. 거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거를 물어야 폼이 나요. 네, 참. 성냥개비. 내란세 여기놈들 박살내야 됩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오늘 네. 바쁘셨던데요. 네, 뭐 바빴죠. SK 다녀오셨죠? 네, 네. 거기는 무슨 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그 부지를 닦고 공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을 가서 실제 어떻게 되는지 진도도 확인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도울 게 뭔지 했는데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이나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탐을 내는 곳이 많아요.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지금은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22년도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서 내년이면 이미 일부 공장은 가동이 될 정도로 예. 공사가 진척이 됐다. 그리고 거기 하려면 물과 전기가 필요한데 물은 한 40km 끌어와서 물 수로를 만들고 전기도 그렇고 엄청난 대공사가 시작이 돼서 상당한 진척이 됐는데 딴 데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오히려 경기 북부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하여튼 경기도 일에 진심인 거죠? 네, 더 이상 반도체 예. 클러스터 이전의 종지부를 찍고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영혼 봉쇄가 정신으로 반도체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성원하도록 하고 또 한 네. 분의 장군님 모셨습니다. 조용근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용근 장군님은 준장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병주 장군님 육사 후배시고 그렇습니다. 몇 기 후배세요? 9기 후배입니다. 9기? 예, 49기고. 49기고 김병주 장군님은 40기시고 40기입니다. 예. 9기 차이면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서 되게 다행히 선글라스 끼니까 이 공포감을 좀 감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포스타 때 계급이 뭐였죠? 그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그렇죠. 그러셨구나. 네. 그걸로 그냥 정리하시는 네. 거니까. 네. 예, 제가 우리 조용근 장군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오늘 처음 나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인사드릴 때만 잠깐 선글라스 벗어주실래요? 예.
그래야 또 선글라스 쓴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상. 예, 감사합니다. 네. 일반 안경 쓰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반 예. 안경 쓰고 계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 그 선글라스 쓰시기 전에 예, 왜냐하면 예. 얼굴을 조금 네. 익히고 네. 우리 애청자님들이 이제 왜냐하면 선글라스 쓴 모습 김병주 의원님은 워낙들 아니까 네. 선글라스 쓴 모습이 근데 오늘 선글라스만 쓰고 계시면 그렇죠. 네. 나중에 실물 선글라스 안 쓴 모습 봤을 때 못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육사 49기시고 국방부에서 아주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 정책과장, 대북 정책차장 그리고 국방부 대북 정책관을 하셨고 제8군 부사령관을 지내셨습니다. 참 그리고 또 이 조영근 장군님은 장군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장군이셨어요.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 하셨던 조성태 장관님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장군의 아들.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한데 아버님이 국방부 장관이세요. 네, 네. 그때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었습니다. 어디 예. 계셨어요? 아버님 장관 되실 때는 사실 제가 그 11사단 홍천에서 중대장 하고 있다가 대위. 대위로 그다음에 사실 위탁에 선발이 되어 가지고 아버님 장관 하실 때는 사실 공부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예, 외국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박사학위라고 했었어요. 피하셨구나. 네.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엄청 불편했을 것 서로 같은데. 불편하죠. 네. 위에서도 불편하고. 네. 조성태 장관님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러셨죠. 비례대표 네. 예. 하셨죠. 네. 그리고 장관 하신 중에 아주 엄청나게 잘하신 분, 예. 존경받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업무가 철두철미하셨고 그때 남북 국방부 장관 회의도 주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남북 평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애쓰신 분이죠. 2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건데 그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조영근 장군님이 9.19 군사합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을 예, 거예요. 예. 제가 북한 정책과장 실무과장으로 해서 예. 그것도 만들고 결국 9.1 군사합의를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 제가 최종 군사 실무회담 그 수석 대표로 나가가지고 예. 북한하고 17시간 동안 협상해서 합의했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를 지금 저렇게 해놓았으니 예, 그것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17번 이렇게 검찰 조사 받고 대구까지 쫓겨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 때 표적이 되어서 예. 17번이나 수사를 받았어요. 그 뭐 얼마나 달달 볶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서해 피격 공무원 피격 사건이랑 뭐 9.19 이런 거 저런 걸로 군사합의,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군사합의 이후에 GP 그 검증 GP에 대한 검증 예, 작업을 예.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해서 뭐 어떻게 했다 하고 엄청 고총을 받았죠. 네. 그래서 진급도 못 하고 네. 완스타에서 이제 멈춰버린 거죠. 네, 네. 또 뭐 귀하게 또 쓰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군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잘 짚어보려고 하는데 말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선글라스 장착하셔도 네, 됩니다. 여기는 예비역 포스터가 돼야 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백운기 선생님이 네. 명예 포스터를 선글라스 윤석열 정권 네. 때 홀대를 받았는데 자, 우리 막비 돌아온 막비 전종호 비서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포스터보다는 포스틱에 가까운 대장 위의 병장, 병장 위의 미필, 막내 비서관입니다. 병장 위의 미필. 그럼요. 우리가 5대 장성 얘기는 들어봤어도 네. 또 병장 위의 미필은 또 처음 들었어요. 제가 방금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선글라스는 본인 거예요? 이거 제 겁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저 그러니까 적걸비를 의원님 거 들었죠. 네. 부러뜨린 건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아, 그 여기 제가 잘 맞춰드렸고요. 맞춰드렸어요? 지난번에 댓글에 막내 비서관 요즘 살쪘다고 해서 부단히 다시 빼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네. 그 병장 위에 미필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네. 옛날에 네. 전두환 때 우리가 흔히 막 우스갯소리로 학사 위에 석사, 네.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보안사, 보안사. 보안사 위에 여사. 한참 그랬어요. 네.
그랬던 윤석열 정권 때도 해당되네. 모든 것 위에 여사잖아. 근데 이제 그때는 육사는 아닌데. 거기는 이제 법사, 주술사 이런 그렇죠. 거 있죠. 법사까지 네. 나왔어요. 법사, 여사 주술사. 위에 법사. 건진 법사. 네, 네. 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렸는데 먼저 그 윤석열 사형 구형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병주 의원님은 사형 구형할 거다. 네, 근데 그렇죠. 박선원 의원은 약간 좀 네. 가우뚱했어요. 사형을 구형해야 하는데 네. 무기로 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네. 그래서 저는 혹시 무기로 처음에 정했다가 네. 한번 이놈들이 또 땡깡을 부려가지고 하루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바꾼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왜 들어요. 무기에서 사형으로 갔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용은 봉은색에서 우리가 사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그때 시청자분들도 엄청나게 동의하고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형으로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불리 김병주면 해가 지면 더 신이 나시는 거 같아요. 악영을 쓰니까 영웅 본색이 나오네요. 어때요, 막비? 우리 저 의원님 해가 지면 좀 더 활발하세요? 해가 밝을 때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해가 밝으면 더 신나십니다. 더 신나요? 그럼요. 지금은 굉장히 차분하신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주불리의 최고 강점은 뭡니까? 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모든 전 직원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견을 물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분들부터 말하면 아랫사람들이 제대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는데 다행히 밑에서부터 윗사람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소통의 강점이고, 만약에 아래 직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높은 직급의 보좌관 분들이 말을 끊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라, 애가 말하겠다는데 그렇게 중재해 주시는 역할까지. 근데 막비를 좀 특별히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당 가서도 음식 시킬 때 네. 밑에서부터 주문을 받게요. 네. 특히 군대에서 보면은 짜장면이나 짬뽕 하는데 위에 제일 지휘관이 나 짜장면 먹으면 다 짜장면 통일이죠. 통일해 버리죠. 그러니까 각자 밑에서부터 시키고 네. 마지막 선택을 하고 그렇죠.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 위에 윗사람들이 통상 얘기하면은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은 맞춰야 되잖아요. 입을 꾹 닫는데 밑에부터 얘기를 해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다. 밑에서부터 시키게 하는데 2자 이상은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메뉴가 파는 집에 가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 집에 간다. 그럼 시킬 게 김치찌개밖에 없어요. 청국장집 간다. 청국장밖에 없어요. 그 중국집에서 2자 이상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 우스갯소리는 옛날인데 아셔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뭐 말이에요? 팔보채도 있고 그렇지. 막 뭐 양장피로 있잖아요. 근데 3자잖아요. 근데 짜장 우동은 2자잖아요. 그러니까 2자 이상 시키면 안 돼. 그렇지. 아, 그거는 제가 처음 짜장 우동 들어봤는데. 뭐 짬뽕. 짬뽕 힘내서 짬뽕. 그러니까 어떤 놈이 탕숙 말 되네요. 네. 2자로 한다고. 아, 우리 조영근 장군님은 이제 국위 후배니까 좀 까마득하고 군에 계실 때도 계급 차이가 이제 많이 나시지만 혹시 군에 계실 때 김병주 장군님에 관한 얘기를 좀 들으시겠습니까? 저도 그 사실 합참에 계실 때도 있었고 저는 국방부에도 오래 있어서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뭘로 유명하셨어요? 공부하라고 아, 후배들 책 보라고 예, 그런 거 엄청 강조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농담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의사결정. 예. 저는 12.3 내란이 왜 일어났는가의 핵심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까라면 까라 군대. 이거가 문화가 그것 때문에 예. 우리 군대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는가. 예. 의원님 같은 분이 계셨어야 밑에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망가진 게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네, 의원님이 계속 계셨었으면 이런 일 안 계셨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소통이 막히면 그렇습니다. 뭐든지 소통이 막히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혈관이 막히면은 식문경색이나 뇌출혈로 사고를 당하듯이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그 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고를 예로 들면서 바로 그게 기장과 부기장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때는 이제 군도 마찬가지고 일반 조직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또 기장과 부기장의 사이도 완전히 수직적이어가지고 기장한테 찍히면 부기장이 승진을 못한답니다. 아. 이게 지금 뭐 고도가 이게 문제가 있는데 부기장이 아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워닝을 줘야 되는데 기장이 하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 그대로 그냥 추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막히면 네. 네.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항상 막비가 하지 마라 하면 못해요. 허락을 맡아요. 오늘 또 내일 그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1인 시위를 하고 싶은데 오늘 물어봤어요. 막비야 허락해줘라. 나 1인 시위 좀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망설이다가 하라 그래서 내일 하려고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로텐돌. 아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러면은 1인 시는 어떤 거? 2차 특검? 2차 특검과 예. 국민의힘 해산에 예. 대한 그거죠. 근데 장동혁은 왜 뜬금없이 단식을 한대요? 이 디톡스야 디톡스. 디톡스죠. 네. 네, 내란을 옹호하다 보면 몸에 독소가 쌓이거든요. 네. 그러면 단식을 통해서 몸을 한번 비워줘야 됩니다. 그거 하려고 단식을 한다고? 그렇죠. 말이 되네. 아니 근데 장동혁은 제가 보기엔 너무 그 수가 얕아요. 네, 그럼.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도 본인한테 다가온 여러 가지 그 내부 문제 그것을 돌리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가지고 막 그 여기저기서 야 그러면 안 된다 언론들이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느닷없이 단식을 그렇죠. 하는 거. 단식은 목숨 걸고 진짜로 대의 명분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의 그 정치적인 어려움을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상이 지금 뭐 통일교 특검 저런 거 요구하면서 하는 건데 통일교 특검 갈 건데 그리고 지금 마치 한동훈 저걸로 자기 처지가 어려우니까 단식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자 이거 오래 하면은 이제 영웅 본색이 정치 1번지 되니까 다시 영웅 본색으로 네, 돌아갑시다. 네, 네. 윤석열 사형 구형하면서 같이 이제 군 관련 인사 구형을 보면 김용현이 무기징역, 노상원이 30년, 김용군 10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포함해서 8명 하는데 왜 8명 이렇게 합치지 할 때 노상원, 김용군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나 궁금했는데 이게 민간인이라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 신분이 아니라서. 그렇죠? 아,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십니까? 그러면 노상원이 30년이고 김용군이 10년인데 김용군은 그 직책이 헌병 지금은 이제 군사경찰이라고 하죠. 네, 네. 국방부 수사단장 출신이던데요. 네, 네. 어떤 일로 가담한 것입니까? 지금 그 조사본부의 부단장을 한 걸로 알고 예. 있는데요. 수사단장이었어요. 수사단장. 네, 조사본부 수사단장. 조사본부의 수사단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2.3 내란의 수사관들을 동원을 하는데 관여가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깊게 관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사실은 군인 그때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군사법원에서 예, 재판을 받고 예. 있고 이제 민간인으로 또 네. 된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크게 병합이 돼서 네. 구형을 요 문제는 받았는데 우리 조 장군이 잘할 것 같은데 그때 현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역 예비역 신분이었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인들은 군사재판에서 받고 있는 거고 예비역들은 이제 민간재판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민간인인 게 노상원하고 김용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민사재판에서 내란 특검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김용군 수사단장은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그 체포조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군사 경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군사 경찰을 동원하려는 그러한 것에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롯데리아 햄버거 해동에 예, 같이 그렇습니다.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제가 조정훈님한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궁금한 게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출신이고 김용군은 이제 군사경찰 그쪽 수사단장 출신이니까 뭐 수사단도 설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김용현이가 섭외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노상원이 군대를 그만둔 것은 여자 문제 성추행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만둔 거고 김용군은 사이버 댓글 예, 공작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만둔 거 네, 아닙니까? 네.
왜 이렇게 불명예 제대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일을 시켰을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가장 억울했던 사람들, 자기네들, 그러니까 노상원이 생각하기에 억울해서 뭔가를 이렇게 꾀하고 명예를 꾀하고 다시 회복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욕구들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목숨도 막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진급에 떨어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거죠, 사실. 미끼를 준 거죠. 미끼를 준 거예요. 너 네. 이거 가담하면 너 이거 하면 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생길 거야.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뭐 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물불 안 가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을 골라냈던 거죠. 사실 노상원이나 용준이나 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노상원은 불명예 전역을 했고 그것도 또 성 문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명예 회복을 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난데 예. 기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집도 하고 뭐 점전했는데 이런 요원들에게 너 이거 해서 명예 회복해. 그리고 또 권력을 주잖아요. 그럼 이제 솔깃한 예, 거죠. 예. 본인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활용을 했던 걸 같고 김용균 같은 경우는 군사경찰 옛날에는 헌병이라고 했잖아요. 예. 수사관들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비상계엄이 일어나서 제2수사단을 만들어서 선관위 직원들 불러다가 조져서 완전히 그 조작 이런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하려면은 수사관들 체포조도 필요하고 수사단에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김용균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네. 싶네요. 네. 그래서 10년형을 구형을 받은 거죠. 그 구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죠. 저는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사형해죠. 김용영과 노상원은 사형으로 가야죠. 예. 왜냐하면 이것은 내란인데 과거로 따지면 역적죄죠. 나라를 훔치는 역적죄. 그러면은 실제 예전에는 삼족을 멸할 정도로 엄히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상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한 인원이고 예. 김용현도 말이 뭐 중요 임무 종사자지 내란 수계급과 똑같잖아요. 3명은. 그럼 당연히 3명은 저는 사형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구형이 너무 적은 네. 거예요. 네. 근데 조용근 장군님 보시기에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우리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을 실행에 옮기고도 남을 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망상가라고 보십니까? 노상원 그 사람은 제가 중령 때 처음 봤습니다. 아, 근데 처음을 만났는데 그 당시 제가 육군본부 비서실에 있었는데 예. 업무차 노상원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아. 굉장히 후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후배를 앉혀놓고 처음에 관상을 봅니다. 예,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관상을 봅니다. 초면인데 초면인데. 그리고 관상 본다는 얘기를 하고 봅니까? 예, 관상을 본다는 얘기를 하고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몰약갑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딱 보면서 이제 자기는 우리 이제 육군본부의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하려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 육군본부의 정보를 가져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때 노상원 계급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투스타였습니다. 투스타. 그 당시에 경호처에 투스타로 그 군사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육군본부에서 경호처 업무를 하러 갔더니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주기적인 업무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 예. 번째 가니까 자기가 준 자료가 뭐 육군에 퍼졌다. 그러니 내가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공작처럼 예.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스타일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공작에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갖고 예. 이렇게 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노상원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 처음 만났는데 관상부터 예. 보는 그런 네. 정상이 그때부터 아니었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후배를 만났으면 좀 예. 친한 척하고 안부도 묻고 이럴 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딱 보는 순간 얘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예. 그때가 아마 박근혜 정부 때였겠죠. 그때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그 때. 경호처장이 박흥렬 씨라고 예. 육군참모총장 출신이 경호처장을 예. 갔는데
이 노상원이가 박흥렬 총장 당시에 아마 그 비서실에 있었던 걸로 네, 알고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인연으로 그땐 잘 나갔죠. 그래서 그 경호처에 보면 군사보좌관이라고 장군이 한 명 나가 있어요. 그때 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경호처에 그 임무를 하면 경호처 업무만 하면 되는데 육군본부 비서실에서 가니까 아마 그 정보 수집까지 하려고 했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경호처 이제 군사보좌관이 육군본부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박흥렬 그분이 이제 육군 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도 그런 공작이나 모략에 그러니까 후배들이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수첩에 있는 거 이거 단순히 그냥 뭐 장난으로 쓴 게 아닐 수 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투스타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잘해서 이런 모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는 장군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정보사령관이라든가 문상호 그 당시에 그 같이 있었던 인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다시 데려다가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인맥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런 사람들로 자기가 이렇게 편을 구성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내란에 가담한 군 주요 지휘관 가운데 이제 김병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편하신 지가 오래돼 가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용근 장군님은 조금 겹치는 일을 한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누구는 혹시 좀 아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잘 알죠. 아, 너무 다 그 뭐 저보다 1기수 2기수 선배이기 때문에 뭐 특전사령관 뭐 심지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하고는 저하고 정말 친해. 문상호 예. 정보사령관까지 다 친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죠. 예.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저가 전역한 지 벌써 6, 7년 됐으니까 예.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조 장군은 동시대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노상원이가 그 본인이 예비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부터 많이 끌어들이잖아요. 또 이런 시작을 네. 벌였네. 우리 조장군 중령 때 네. 가서 만났을 때처럼 간상 보고 너 왜 안 풀린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안 풀려. 나 말들은 풀려. 내가 김용현 네. 잘하니까 네. 내가 풀어줄게 네. 하면서 미끼를 던져서 충성하게 만들고. 이게 아주 그냥 단적인 예인데 어디서 제가 얘기 안 하다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첫 네. 그거.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법을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를 알아냈는데 만약에 저 막 비서관을 이제 제가 죽이고 싶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비서관이 뭐 있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막비 뭐요? 저 막 비서관. 뭐라고 불러요? 막비한테. 예, 막비를 제가 죽이고 싶은데 예. 제가 죽이겠다 결심을 하면 아무 예. 일도 없는데 예. 다른 사람한테 막비가 뭐 있어?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뭐 있다는데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막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야 막비가 뭐 크게 잘못했다는데 그럼 그게 뭐가 뭐 보안 문제가 있었다 뭐 여자 문제가 있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내가 발설한 게 아니고 전화를 받아서 발설한 거니까 이게 소문이 확 퍼져버리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 당사자가 너무 억울해서 육군본부 비서실을 찾아왔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실 노상원이 죽이려고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작 이게 상상도 그런 못하는 관계에 공작. 엄청 능한 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엄청 그때 그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악마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자가 정보 쪽에 오래 있어서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기본적으로 좀 예를 들면 육사 다닐 때부터 좀 그런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까? 성향이 아마 그랬을 것 성향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흥렬 그 당시 경호실장이 그런데 그게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관계가 막 있으면 고마운 거죠. 그걸 제대로 못 본다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되게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으로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상원은 원래 정보병과가 아니었어요. 보병이었기 때문에 예. 하다가 소령 때 정보병과로 전환을 예.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출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보병과로 전환을 하고 한 걸 하고 그 다음 행적을 이래 보면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아주 네.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해하고 공작하고 그걸 활용하고 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여인형은 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실 사령관들이 예. 굉장히 그 진급에 대한 욕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장 잘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그걸 간파를 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김용현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용현 장관하고 인맥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들이 모여서 굉장히 권력을 주겠다, 진급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자기 수첩에다 자기가 참모총장이 된다고 직접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사실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합리성이나 합법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하고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켰을 때는 뭔가 자기 딴에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걸 총괄 기획한 게 김용현이지만 그 브레인은 노상원이 담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도 원래는 특전사 쪽이 아니라면서요. 근데 특전사령관 보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나한테 충성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지금 그림이 딱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성공할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김용현이 심어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용현이 씹어줬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그림 속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이 내란은 성공한다라는 플랜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충성할 거라고 생각했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그 아버지하고 연계돼서 본인하고 사실 인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여인영 사령관은 충암고등학교에 그런 인맥이 있었고, 그 다음 특전사령관은 사실 굉장히 약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강호필 장군이 작전부장으로 오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저랑 제가 대북정책관 할 때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밀려난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본인이 빈급할 줄 모르고 있었다가 특전사령관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3스타가 되고 저는 이제 1스타가 돼서 미팔군 부사령관 쫓겨났다가 만났는데 예. 그 당시 곽종근 사령관이 저한테 자기가 미안하다, 나만 진급해서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진급을 시켜줬으니 사실은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그것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반성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곽정근 사령관은 좀 달라 보이는데 실제로도 좀 사람이 괜찮습니까? 사람이 되게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김병주 의원님이 곽정근 사령관 처음 만나서 이것을 딱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내란 제압 초기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만난 거죠. 그럼요. 네. 네. 곽종근부터 안 만나고 다른 사람부터 만났으면 꼬였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저는 딱 뭐 잡아갖고. 곽종근과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는 군대 생활하면서 좀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의 특성은 좀 잘 이해를 했었고, 예. 여인형이나 뭐 다른 문상호, 노상원의 존재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김용현이가 본인들 용현파를 만들 때 자신과 연관성 있는 사람을 다 한 거예요. 오래전 인연. 제가 알기로 이진우 아버지가 사단장을 구사단장 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김용현이가 근무를 했었고, 그때 작전처 내에 노상원도 근무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노상원하고 그때 하니까 사단장님은 하늘 갔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진우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관계는 오랜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이진우를 또 케어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김용현의 뒤를 또 봐주고, 예. 그런 관계니까 이진우는 오랜 몇십 년 동안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 연계된 이런 관계니까 믿을만 했을 것으로 보이고, 노상원은 오래전부터 그때부터 예. 이미 알고 지내니까
검모술수에 능하니까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활용을 했고, 김용련은 사실 이해관계가 아주 밝은 친구이기 때문에 노상원을 이용을 해서 책사처럼 그런 검모술수에 능한 이런 공작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막배한테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군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알려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군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근데 왜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주목을 덜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군의 특별한 보안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각일 것 같아요. 물론 국방부나 또 대통령실 또 총리실에서 뭐 정부혁신 TF를 통해서 뭐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뭐 잘 조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지만, 사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 사람이 계엄 당시에 어떤 거에 가담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군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정보사 요원들도 존재를 할 것이고, 그런 분야 때문에 잘 공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밝혀내거나. 또 언론이나 일반 사람들이 밝히는 데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우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 군인인데, 현역 군인인데 이런 걸 공격하면 이거 정보 북한한테 넘겨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민주진영이나 언론들을. 그래서 극우들의 그런 거짓 허위 선동도 한 몫을 한다. 총체적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측면과 극우의 억지 선동이 결합되어서 숨겨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막비 얘기처럼 제가 고발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예. 예를 들면 북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서 침투시켜서 15간제에 전단 뿌리고 뭐 했던 것들을 실제 그 관련 간부들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아서 자세히 확인하고, 저 정도면은 비밀이 어떤 게 비밀이고 비밀이 아닌지 알잖아요. 그래서 비밀은 얘기를 못하고 비밀 아닌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그런 걸 갖고 군사보안 위반 해갖고 극우들이 막 고발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제대로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 발설을 못하는 거고, 밝히기도 어렵고, 현역들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또 군사보안 위반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양심선언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실에 접근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네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군이, 지금 이제 군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6은 박정희, 12.12, 5.18은 전두환, 이렇게 딱 군인이 내란 수괴로 딱 확실히 돼 있으니까 아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군이 그냥 따라 있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쿠데타가 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김용현은 당연히 내란 수괴로 이게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기징역으로 했다라는 게 영 아쉽고, 조영근 장군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제대로 조직이 돼서 움직였다면 이번 내란 성공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청산 말씀이 인적 청산을 빠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장군 인사를 지난주 금요일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날, 24년도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키고 장군 인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령관들 말고 일반 그때 가담했던 다른 장군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거기에 협조하겠습니까? 계엄 조사 이렇게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안 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인적 청산이 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쿠데타를 제대로 알아내려면 이 사람들을 빨리 빼내고, 그렇죠. 무엇을 했는지를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실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게, 그 시기를 1년을 넘게 그 사람들을 주요 지휘자에 놓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그 정책이 제대로 동력도 못 얻는 겁니다. 본인들은 조사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감추고 싶고,
이런 게 막 은닉되고 이런 것이 정말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구형은 정말 제가 아쉬운 게 구형의 문제보다 사실 재판에서 구형 가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건데 어느 누구 사령관들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다른 인원들도 버티기로 이거 버틸 수 있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것들이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 그래서 선고가 중요하다고 생각. 선고가 되어야지 이제는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놀라고 저희가 이제 이런 쿠데타 DNA를 군대에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게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깊숙이 개입돼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휘 책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탁탁탁 스톱을 시켜놔야죠. 그런데 김용대 같은 경우에 드론 사령관, 그걸 그냥 한참 놔두고 있고 그러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사실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 국회에 같이 계셨고 참 비난하기가 좀 그러실 것이라고 충분히 아는데 그런 점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사실 그렇죠. 장관 우리 정부 들어서자마자 과감하게 했었어야죠. 규정을 군은 국방부 훈령이 있거든요. 국방부 훈령이나 대부분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인사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져요. 그럼 그걸 바꾸면 되거든요. 이건 특별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바꾸고 내란에 옷깃만 스쳐도 군복이 조금만 스쳐도 다 배제시키고 단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니까 다 뭡니까? 은폐하고 또 증거를 인멸하고 또 입 닫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내란에 그때 관여됐는데 저렇게 살아있네. 그럼 그 내란의 씨가 또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쉬운 지점이고요. 지금 이제 그 안규백 장관이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빨리 하고 좀 더 속도감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이죠. 제가 이 질문을 세 분께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쿠데타, 그것도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성공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자기가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쿠데타가 실패한다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군을 동원해서 그러면 실패할 수 없는 쿠데타가 실패했다. 이거는 뭔가 이 군 쪽의 시스템이 윤석열 뜻대로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어디일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조용근 장군님 보기에는 어디서 좀 우리 용어로 따지면 삑사리가 난 것 같습니까? 지금 이번에 했던 사령관들이 너무 잘 나갔던 사람들이어서 실제 밑에가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하들이 민주화돼 있고 이 부하들의 생각이 얼마나 바뀌어 있고 이게 장군들 되고 군인들을 오래 하다 보면 사실 밑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사할 때 밑에서 물어보고 막 하신다는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나 뭐 먹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듯이 전혀 밑에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하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커왔던 위관 때 커왔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쉽게 그래서 쌍팔년도 군대일 거다. 깔아면 깔 줄 알았다. 네. 그게 가장 큰 오판이었다. 네, 그게 가장 큰 오판이었고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전이 들어가려면 계획이 치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누구도 제대로 자기가 겁나니까 못 세웠던 것 같습니다. 부하들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또 밑에 부하들은 못 믿고 있었던 거죠. 사실 사령관들이. 그러니까 문화도 바뀌었지. 밑에는 부하도 못 믿겠지. 근데 하라고 하니까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결국은 안 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통을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군대가. 이건 안 된다. 예, 이건 안 그렇게 된다. 나올 예, 거니까요. 예. 김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대의명분이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대의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의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손자병법에서도 대의 명분을 첫 번째로 합니다. 전쟁을 할 때도 대의 명분이 선 군대가 이긴다. 대의 명분 없이 전쟁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나중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라는 대의 명분은 뭡니까? 전제 조건이 헌법에 전쟁 때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혼란한 사항, 그러니까 경찰이 통제 안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군인을 동원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비상계엄인데 그런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하니까 대의 명분이 안 되니까 이 지휘관들도 강하게 부하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부하들은 대의 명분이 가서 보니까 안 맞거든요. 총뿌리를 적에게 대야 되는데 국민한테 총뿌리를 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총뿌리를 댈 수도 없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실패였다라고 예. 보고 두 번째는 오판이 많았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에 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12 쿠데타 이후에 5.18 민주화 항쟁을 겪으면서 계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 국민적인 민주적인 수준 그리고 우리 군의 수준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지만 알죠. 국회의원 막 욕하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뭐 권력욕만 있는지 알았지만은 목숨 걸고 국회로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의 예. 힘을 몰랐던 겁니다. 정어리 TV 같은 데도 막 이런 중계를 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몰랐던 거죠. 네, 그런 오판이 이러한 것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두 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실패할 수 없는 쿠데타를 왜 실패했나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또 성공할 수가 없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성공할 수 없어요. 소통이 안 됐고 소통이 됐다 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대의 명분도 없고 네. 또 오판했고 이런 뉴미디어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진 걸 모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렇죠. 기자들은. 예. 맨날 술만 마시는데 어떻게 네,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막비의 분석이 궁금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명분이 안 되거나 뉴미디어가 발전했다. 물론 둘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어느 한 국민의 대표를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참모의 역할은 그 모시는 분의 몸에 고름이 나면 그 고름을 짜거나 칼로 도려내줘야지 진통제를 놔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을 보면 그때 당시에 제1야당 당대표가 구속 심사를 뭐 받고 뭐 범죄 피의자기 때문에 안 만난다. 아예 대화를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럼 주변 참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만나야 된다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참모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즉슨 윤석열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을 겁니다. 이거 계엄하면 100% 성공한다. 밀어붙여도 된다. 했는데 실상은 국민의 힘을 몰랐던 거죠.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모든 국민이 국회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이 국회에 모이지 못했으면 계엄이 과연 실패했을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그 국회 로텐다홀과 그 계단 위에서 국민과 언론인들이 저항하지 않았으면 과연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못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대한 국민의 힘 덕분에 계엄을 막았다. 국민의 그 힘, 내란을 오해. 정당 말고 우리 아니 제가 국민의 위대함.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 생각하는데 네, 네. 이번에 그 국힘당이 네. 당명 바꾼다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힘을 지금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딱 이자들이 그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국민의 힘이 그렇죠. 이렇게 우리 위대한. 만들어냈다 이거죠. 저도 전 그렇게 그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국힘당이라고 부르지. 그렇죠. 예. 저는 그 국회의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 국민 여러분 덕분에 내란이 빠르게 진압될 수도 있고 지금도 진압하는 과정에서 톡톡히 역할을 해주신 데에 대해 국회 보좌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또 대표까지. 막비도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막비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저 뭐 사방을 다 뛰어다녔습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 상태에서 윤석열이 가장 민주당에서 무서워하는 국회의원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리스트에 김병주 의원님이 분명히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허니문을 날려버리셨어요, 의원님께서. 대통령실 이전 몇 천조 몇 조 공격하시고 뭐 무인기에 뚫리거나 낙탄이 떨어지거나 이런 안보나 국방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선두에 서서 탁탁탁 막아주셨는데 가장 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내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가장 전문 분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야 김병주를 빨리 체포를 먼저 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더 쉽게 체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고 그러면 100% 이거 우리 의원실 쳐들어온다. 그 비상계엄 상태에서는 컴퓨터를 뜯어가든 선관위 침탈한 거 보세요. 국회의원실 뭐 그냥 문 뜯고 들어가서 컴퓨터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걸고 넘어가면 국회 보좌진은 물론이고 의원님까지 체포해서 비원 벙커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막비가 윤석열 참모 아니기를 천만에. 그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저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잖아요. 예. 안에서 제가 막비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아, 이 사항을 전국에 알려야 되겠다. 나는 안에서 막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하니라고 그 의원들 모으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막비한테 야 막비야 그 밖에서 너가 이거 국민께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로 좀 틀고 너가 좀 알려라 했더니 딱 의원님 안 됩니다. 지금 개헌구를 막아야 됩니다. 라이브 할 시간이 안 됩니다 하고 라이브는 딴 방송사가 하라 하고 그때 저는 밖에 그렇게 많은 유튜버나 방송사가 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의사당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알려야 되니까 좀 알려라 했더니 밖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줄 사람은 많고 저는 개헌구를 막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닌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맞다. 너 말 맞다. 네. 빨리 막아라. 그 밖에 그렇게 유튜버들도 있고 방송사 많냐 하니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너는 빨리 막아라 하고. 막비가 윤석열 참모 아니기가 정말 다행이기도 하지만 막비도 의원님 잘 만났네. 까라면 까야지 그것도 안 됩니다. 윤석열 같으면 진작 잘라버렸. 저는 급했습니다. 그날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당일뿐만 아니라 그 해제된 이후에 2차 비상계엄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 다시 한번 헬기 타고 착륙한다라고 해서 국회 운동장이나 잔디광장에 보좌진들이 차를 끌고 헬기가 못 내리게 그 잔디광장을 도배했던 그 아이디어를 그런 적도 막비가 있고. 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거기 대차가 있었죠. 저도 거기 올렸고 뭐 그런 부단히 뛰어다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압 과정에서. 아무튼 이제 아까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일단 군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실패할 수 없는 쿠데타였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들을 쭉 들어보면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에 대해서도 다 청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윤석열 내란 지금 그과 함께 일반 이적죄에 관한 부분을 지금 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이적죄야말로 군이 관련된 건데 무인기를 보내고 뭐 또 여러 가지 북한을 자극하는 공격하는 유도하는 그래서 이제 도발을 유도하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나쁜 짓 중에 나쁜 짓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할 수 있는지. 근데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내란과 다른 차원에서 군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영근 장군님 우리가 앞으로 일반 이적죄 관련 수사하고 재판하고 그럴 때 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군인이었고 그 군 생활을 30년 하면서 우리 군이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당한 군이고 합법적인 군이기 때문에 정전 협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는 군이지 우리가 전쟁을 유발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지금 이거에 대한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평양 무위기 하나만 지금 드러나는데 우리가 아파치 핵이 띄운 것도 있고 대북전단 날린 것도 있고 군에서 날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속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기획하고 실제 실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들을 밝혀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합참작전본부나 작전 라인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쪽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제2특검법이 발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적 청산이 안 됐다고 했던 것들이 아직도 이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대로 있다 보니까 1년 이상을 이게 조사도 안 되고 뭐 다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내란하고 똑같이 누가 기획을 했고 누가 이것을 모의를 했고 어떻게 그것이 투입됐는지 정말 중요한 건 전방부대하고 전혀 이런 소통 없이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북한이 실제 나는 전방부대인데 모르고 있고 전방부대 지휘관이 우리 부대가 공격을 당해서 근데 공격을 당하면 전방부대 지휘관은 당연히 세게 공격할 수뿐이 없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내란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이런 일반 이적죄 쉽게 어떻게 북한의 외환을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군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도발 적에게 총을 쏜 적은 없어요. 그 북한이 총을 쏘면은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데 대응도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 해서 총을 쏘면 총 쏘고 예. 10발 쏘면 우리가 한 두세 배 정도 30발 쏘고 저기 포를 쏘면 우리가 포로 하고 비례성과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교정 규칙을 한 것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전쟁까지 할 적의 심장부 무인기를 평양까지 보내서 그것도 김정은이가 숙소라고 알려져 있는 15호 간접 위에다가 전단을 뿌렸잖아요. 전단도 그것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을 욕하는 전단.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바로 북한 군부에서는 바로 이렇게 군사 도발로 이어지는데 그때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못했으리라고 보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을 유발할 정도의 이러한 군사적인 액션을 선제적으로 한 적은 없다. 예.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전쟁을 막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첫 번째 임무인데 전쟁을 유발을 한다.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건 진짜로 엄청난 그렇죠. 역적죄인 거죠. 네, 네. 일반 이적죄에 관해서도 예전에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그 징계심의에서도 여인영에 대해서 일반 이적 혐의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이것도 확실히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외환이라고 하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도 또 다른 벌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인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조영근 장관님이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북한에서 지금 발견됐다고 하는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군이 보낸 거 아니라고 봐야죠? 예,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잔해가 떨어진 것을 노동신문에서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뭐 비행 조종 장치라든가 통신 장치들이 완전히 중국산 저가 장치들입니다. 그다음 군에서 쓰는 군용 무인기는 이제 상대방도 계속 이렇게 전자전 장비를 써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밍 같은 것을 잘 막으려는 항재밍이라는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굉장히 열악하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이 그 무인기가 정찰했다고 보여주는 사진들이 구글 지도에서 보는 사진들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물론 국방부하고 장관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군이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건 우리의 민간단체에서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왜 보냈을까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23년도에 드론 동호회가 금강산에다가 무인기를 보냈던 예.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랑하려고 동호회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라는 걸 자랑하려고 나 금강산도 찍었어. 예, 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민간단체가 지금 대북전단도 못 보내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도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또다시 자극하려는
그런 게 무인기를 통해서 해보려는 시도였는가. 요것이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이제 군경 합동조사팀이 구성돼서 일부 여론에서는 벌써 그 단체를 찾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던데 그 부분은 확실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민간인이 그렇게 넘길 때 물론 이제 무인기가 작고 그래서 잡히기는 쉽지 않지만 어찌됐든 우리 영토에서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레이더망이나 이런 게 체크가 안 됩니까? 그게 사실상 정말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북한 무인기 서울 항공에 넘어왔을 때 그 당시 합참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했던 경기 파주 지역, 그다음에 인천 강화 지역에 대한 대공 경비 태세, 무인기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세게 했었는데 또다시 그 지역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사실상 잘못됐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비난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이 이게 좀 잡힙니다. 그걸 보는 게 국지 대공 레이더로 보는데 이 비밀 레이더 빔이라는 게 뒤에서 앞으로 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북쪽을 향해서 계속 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인기가 북에서 날아오면 조기 포착이 돼서 계속 항적을 그 항로를 따라오는데 이게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아하. 굉장히 짧은 시간에만 잡히고 그 파주에 가면 지금 겨울철에 독수리가 날라옵니다. 예. 그게 날개를 펴면 3m씩 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떼들하고 구별을 하는데 지장이 오인할 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좀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분명은 이번에 이제 그 군경 합동조사팀이 정확하게 잘못된 점이 있는지 봤으면서도 보고 안 됐는지 뭐 이런 점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처벌할 것이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조금 깊이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북한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파편이나 잔해를 보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서 보낸 무인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북한한테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까?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부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도발을 했을 리 없다고 알면서도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보면 지금 아무것도 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심지어 휴민트까지도 지금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트집을 잡고 들어오는 것이 그나마 미세하게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사실 뭐 우리 군에서 그것을 무인기를 보냈던 또는 민간에서 보냈던 어떻게든 우리 쪽에서 보낸 걸로 인식이 되니까 도발로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군내 한국군이 한 것인지 민간에서 한 것인지 구분이 짐작은 가지만 불분명하는 거죠. 그리고 뭐 보고 가서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미 무인기가 평양까지 왔다 간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북한은 그거를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공동조사 제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의 진심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전략적으로 환경 자체가 얼마 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예. 뭐 일본 또 한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에이펙도 있었고 지금 점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외교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이렇게 주변 국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뭔가 또 시비를 걸어서 뭔가 또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 다 노리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신들의 항상 체제 결속을 원하죠. 저 봐라. 아직도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이렇게 무인기 도발한다.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장군님, 이번에 무인기 잔해가 발견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 지역은 그 개성 근처입니다. 개성? 예. 그래서 정확하게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날린 지점은 인천 강화도하고 예.
경기 파주 지역에서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쭉 돌아서 개성 위쪽까지 다 돌고 내려왔습니다. 별로 멀리 못 갔네요.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하나 특징이 강선에, 그러니까 북한 강선 지역에 핵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거기 이제 김여정 부부장도 그 핵시설 보러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네.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군 관련돼서 더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게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아직도 잔불 얘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직도 암약하고 있는 조직은 없을까 하는 거거든요. 군 내부가 워낙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선관위라든지 뭐 이런데 뭐 블랙 요원들 보냈니 어쩌니 뭐 그랬을 때 일부는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돌아오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때요, 김병주 의원님? 지금도 혹시 몰래 암약하고 있는 내란 잔당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 많다고 생각해요. 사회 곳곳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구 세력들 보십시오. 윤 어게인 외치면서 지금도 저렇게 많은 세력들이 지금 지금 윤 어게인 주장하고 윤 대통령 뭐 어떻게 하면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도 있고 행정부에도 있고 사법부에도 있고 곳곳에 이런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 또 내란이 성공했으면 원했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곳곳에 아직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부만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 심판이 기다려야고 있다.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 완전히 국민이 선거 심판을 해서 이런 내란 세력이 더 이상 크지 않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군님도 동감이십니까? 네.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을 거다. 이게 저도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척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적 청산이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쉽게 말씀드린 뭐 예비역 단체나 그것을 바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또 노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HID라든지 그런 특수 요원들이 지금도 암약하고 복귀하지 않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은 이거 아니고? 이미 드러났던 인원들, 예. 드러났던 조직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 뒤에 있는 배후 세력들은 아직도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도 그런 DNA가 없어지도록 그런 해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실제 뉴미디어를 통해서 댓글이라든가 또 예. 사람을 만나면은 저가 마치 역적처럼 돼 있어요. 내란을 공작해서 내란도 아닌데 공작해갖고 곽종근을 해유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지금도 많은 극우 세력들이 그것은 예비역들도 그렇고 그 극우 세력들도 그렇고 엄청 그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경기도 전역을 돌 때도 일부 그런 인원들을 만나요. 그럼 만나서 저한테 엄청 욕도 하고 막 그러고 또 처음에는 되게 그 지지자처럼 이렇게 와갖고 사진 찍자 해놓고는 또 엉뚱한 소리 막 하면서 따지고 가까이 와서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아직도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보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를 수 있는 군부의 내란 잔재 청산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섬뜩해집니다. 끝으로 세 분께 이런 잔재들 특히 군부 쪽에 내란 잔재를 어떻게 하면 싹 청소할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막비, 조 장군님, 김병주 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좀 들어보죠. 일단 첫 번째로 군 조직 자체가 제가 뭐 아직 군엔 가지 않았지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나 또 국민의 그런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있었을 때 양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여건이 마련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더라도 군이 되게 폐쇄적이라는 걸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거예요. 물론 보안상의 목적으로 비록 숨겨지는 게 뭐 당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조직 내부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항명할 사안이면 자유롭게 항명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광고 한번 해도 되나요? 그 의원님께서 줄 서서 서는 맛집 한입육포 3종 20개 구성 무료 배송 29,900원. 저게 너무 맛있다고 의원실에서 주문을 하셨거든요. 저거 3박스에 귤 3박스인가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어리모를 이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그 와중에 깨알 광고까지. 저는 육포 팔러 나왔다니까요. 지난번에 육포 여기서 예.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 다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맛보라고. 이따가 네네. 저 광고 나갈 때 하나씩 드시라고 했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또 광고를 또 해주네요. 그렇죠. 네. 막비 참 센스쟁이야. 이게 진짜 맛있는 게 예. 이게 치즈가 들어있잖아요. 예. 어떤 맛자랄, 소위 요즘 맛자랄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분이 치즈를 넣어서 육포를 만들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먹는 거 아닙니다. 잠깐 하고. 아니 주불리 김병주 홍보해야지. 주블리 김병주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오늘 이제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스와핑이라고 그러는데 스와핑이 좀 다른 의미로 네. 변질이 돼서 그건 좀 안 쓰고 우리말로만 품앗이. 부맛이 품앗이. 부맛이가 그러니까 좋죠. 우리 김병주 TV 구독하실 지금 이것도 같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고 네,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TV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백운계 정어리 TV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백운계 정어리 TV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렇죠. 우리 정어리 구독자님들 혹시 김병주 TV 주불리 김병주 TV예요. 주불리 김병주 TV 들어가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84만 넘는 구독자를 왕창 보내줍시다. 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또 김병주 의원님 좋아하는 분 많아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은 많을 거예요. 네, 네, 교집합 그렇습니다. 빼고 네, 나머지는 확 네. 몰아줍시다. 네. 그렇게 해서 내일 김병주 TV 100만 만들어 줍시다. 와 충성. 박선원 의원 오늘 나오셨으면 같이 하는데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네, 네. 오늘 몸이 안 빨리 좋아서. 쾌차하시기를 제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군님도 혹시 개인 유튜브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러세요? 나중에 하시면 얘기해 네.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품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란 잔재 청산 아이디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5.16, 12.12, 뭐 5.18, 그다음 12.3까지 6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계엄 세력이 아직도 했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는 결국 군대 문화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가 저는 사실은 왜 육군이 안중근의 후예가 안 될까? 저는 가장 우리 국민들이 존경하는 게 안중근의 후예인데 국민을 위한 군대, 헌법을 지키는 군대여야 하는데 이 사실은 광복 이후에를 거치면서 우리 군대 문화가 그렇게 미군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안에 흐르는 그런 문화의 흐름은 사실 일본군 문화의 잔재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화혁명을 군대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야 DNA가 지금 이렇게 정권 집권에 대한 DNA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잘못된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군인이 되려면 우리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그러한 교육들이 이번 정부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DNA를 바꿔야 한다. 예. 예. 우리 김병주 의원님 마무리 말씀.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란에 옷깃만 스쳤던 장교나 간부들은 진급에서 배제하고 실제 내란에 대한 엄단을 해야 된다. 신상필벌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헌법 교육이죠. 실제 군에서는 헌법 교육 비중은 낮고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조하는 문화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상관 명령에 따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쿠데타에서도 판단력이 흐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헌법 교육하는 법을 발의했어요. 예. 군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라든가 대학교, 학교에서도 헌법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에 내란에 침묵했던 세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딱 그 법무부, 유역, 감찰관 한 사람만 예. 직을 던졌어요. 100만 넘는 공무원 중에 딱 한 사람. 군인 중엔 한 명도 안 던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헌법 교육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 장군이 얘기했듯이 문화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땅에 구테타의 그런 것들이 단어가 없어질 정도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가 내란 청산 프로젝트로 영웅 본색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군 내부에 정말 우리가 지금도 모르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하니까 참 놀랐고 이거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도록 하죠.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 선물 하나씩 드렸으니까 힘내시라고 이거 하나 드세요. 네. 이거 육포. 뭐 우리 조 장군님 이거 처음 드셔보시죠? 네, 처음 먹습니다.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은 먹고. 지난번에 드셨는데 육포 좋아하십니까?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건 한번 진짜 제가 자신 있게 챙겨놨어요. 권하는데 저는 하나만 드셔보세요. 먹고. 기존의 육포하고는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우리 직원들 주려고 한 세네 박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비서관님들도 피곤할 때 간식으로 들게 간식을 많이 사는데 앞으로 이거 사놓으려고요. 육포 맛이 세 가지로 준비가 됐거든요. 네. 오리지널 매운맛 이게 이제 치즈 육포인데 네. 치즈 육포가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은 꼽을 쳐놨는데 오늘 특별히 세 분. 치즈 감사합니다. 육포네요. 맛집 치즈 육포. 예. 자, 야. 육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데 이제 오늘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육포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맛있는 육포 많이 주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련님께서요. 멋지고 힘이 솟는 방송 우리 막비 너무 멋져 불어. 감사합니다. 영웅 육포 본색 많이 팔고 응원합니다. 다니겠습니다. 예, 랑님께서는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앵커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아유, 제가 감사하죠.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근데 슈퍼챗까지 보내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더 많이 참여하시라고 뉴스 끝난 뒤에 8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병주 의원님, 조영근 장군님, 막비 전종호 네. 비서관님. 감사합니다. 전종호 비서관은 노래도 잘해요. 그럼요. 성대모사도 잘해요. 성대모사는 지난주에 했죠. 한번 노래로 그 마무리 한번 노래 들을까요? 마무리 한번 해봐요. 어떤 신청곡을 주시면 제가 다 웬만한 거 다 소유하는데요.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트로트, 춤, 댄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다음 방송에 들어와 주시겠죠? 아니 주불리 그거예요. 분리는
먼 분리가 아니고. 아 그거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그래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